안녕.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밖이 좀 흐리고 비가 오는데 눈도 좀 뻑뻑해서 오늘은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승규 저자의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보석 같은 인생,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아이고 허리야 신음소리와 장롱 속 엄마의 금반지가 삶의 결의를 다지며 꿈을 꾸게 했다. 나만의 콘텐츠로 인해 다양한 기회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책인데요. 인생이라는 터널 속을 지나며 보석 같은 순간을 캐내다. 세계 최고 보석상 그라프와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의 한국 대표를 지낸 국제보석 감정사 이승규의 인생 감정 리포트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책은 1장 찬란한 보석도 처음엔 초라한 원석이었을 뿐이다. 2장 인생의 벽은 뚫으라고 있는 것이다. 3장 불리한 상황은 명품 리더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4장 마음을 다해 마음을 얻으면 하늘이 돕는다. 5장 사실은 당신이 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5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역시 1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던 시골 고양이 세계를 꿈꾸게 하다. 어렸을 적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말이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후 했던 수상소감이다. 그는 이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번 그날 모인 배우들과 전세계 시청자들을 감동시켰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는 말은 그날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품상에 올랐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남긴 말이었다. 그날 봉 감독은 멋지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객석에 앉아있던 마틴 스콜세지를 가리키며 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겸손한 멘트로 오히려 거장의 흔적을 드러냈다. 어릴 적 시골길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저 멀리 버스 한 대가 달려오면 마치 헐리우드 서부 영화의 총잡이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달려올 때 피어오르는 먼지처럼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곤 했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 다시 흙먼지를 피우며 출발할 때면 그 버스를 따라 전속력으로 뛰어가며 버스 따라잡기 놀이도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언젠가 저 버스를 타고 좀 더 큰 세상으로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곤 했었다. 어느 곳에서도 화려한 빌딩이나 멋스러운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누가 숨만 좀 크게 쉬어도 불꽃이 흔들리며 곧 꺼질 것 같은 호롱불에서 책을 보았기에 더 간절하게 책에 집중했다. 세상의 칼바람에 자칫 끊어질 듯한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맞닥뜨리면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 깊은 방 한편에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호롱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름이면 저녁에 온 식구들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함께 모여 쑥을 태워 모기를 젖추며 옥수수와 감자를 먹었다. 지금처럼 온갖 맛있는 양념이 들어간 피자나 치킨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맛있고 행복했는지. 그렇게 먹다가 벌러덩 누워 하늘을 보면 까만 밤만 흐르는 수많은 별이 반짝반짝 자기 빛을 뿜어내며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이 내 별일까 찾다 보면 어느새 잠들곤 했다.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주전부리를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별을 보며 함께 걷는 것을 즐기는 것은 그때 추억들이 이어진 것이리라. 그 추억들 덕분에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리라. 출신 지역이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흙먼지 피어나는 시골에서 자랐기에 더 큰 세상을 선망하며 꿈을 꿀 수 있었다. 미국까지 유학을 가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수 있는 국제 보석 감정사가 될 수 있었다. 화려한 도시에서 자라나 이미 세련됨과 복잡함에 익숙해져 더 큰 세상에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꿈에 대한 설렘을 잃은 채 무기력한 일상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고 제8대인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총장은 아주 깊은 시골이었던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서 자랐다. 산과 들과 밭에 둘러싸인 농촌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세계를 이끄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원남면에서 뉴욕까지 진출한 것이다. 출신 지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범위가 중요하다. 비록 몸은 작고 좁은 시골에 있어도 마음만은 크고 드넓은 세계를 향한다면 그는 결국 세계를 활보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흙먼지를 날리던 시골 고양이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감사하다. 나를 유혹하는 화려함이 없었기에 순수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감사하다.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더 떨어질 곳이 없어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면 당신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곳에 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성공 체험이 나 자신을 믿게 만들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중에서. 한때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열광케 했던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제목이 정호승 시인의 제목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에서 힌트를 얻어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호승 시인은 소월 시문학상과 정지용 문학상, 상화 시인상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가수 안치환 씨가 그의 시들을 노래로 만들어 부름으로써 그의 이름은 보다 널리 알려졌다. 그만큼 대중에게 친근한 시인이기도 하다. 시인 정호승의 어린 시절은 혹독했다고 한다. 갑자기 집이 어려워져 매일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통에 그들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밖을 헤매다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소년 정호승은 이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 시골 강가에서 자주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각자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그때까지 시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시라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그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자신이 평소에 자주 들렸던 강가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자갈밭에서 라는 시를 써서 제출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년 정호승에게 시를 읽어보라고 했다. 소년은 생전 처음 써본 시를 낭독했다. 내용은 자신의 집은 왜 가난한지, 엄마는 왜 가끔 자신을 미워하는지 하는 소년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소년의 낭독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호승이 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라며 칭찬해 주셨다. 정호승 시인은 후에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의 칭찬을 가슴에 품고 한시도 잊지 않은 덕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영어 선생님께서 승규야, 이번 교내 영어 암송대회에 나가보면 어떠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제안에 놀라 선생님 영어로 된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하며 의아하게 질문을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외우면 된단다 하시면서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셨다. 갑자기 영어 암송대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되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못하겠다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덜컥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영어 책가에 삭도를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수업을 마치고 집 근처 산이나 들로 신나게 놀러 다녔을 테지만 영어 암송대회 준비가 시작되고는 방에 틀어박혀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다. 외웠다 싶어서 영어책을 덮어놓고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두 마디 내뱉고 머리가 하얘지고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선생님과의 약속이라 그럴 수는 없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고 외우는 수밖에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나니 문장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같은 문장은 100번, 1000번이고 큰 소리로 읽고 쓰고 하니 나중에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영어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영어 암송대회 당일 단상에 올라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외우고 또 외웠던 영어를 발표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발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의 올해와 같은 박수를 쳐주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우연한 경험이 나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반복해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은 작은 일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공을 체험했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 큰 일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 후로는 나는 대학에서도 영문학을 전공하고 토플 시험 성적도 잘 받아 후에 직장에서 미국 유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40대 중반에는 임파선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 6번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2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 몸은 녹초가 되고 말았다. 과연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 있다.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부터 해내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다. 몸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고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나는 움직였다. 아주 조금씩 한 발부터 움직였다. 고통스럽게 한 걸음 떼고 나니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었다. 마침내 1시간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암에서 완치되었다. 삶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가? 꼭 이뤄야 하는 목표가 있는가? 거대한 비전과 목표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내자.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몸과 마음에 밀착시키자.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꿈에 가까이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치명적 질병이 준 인생 선물. 폐결핵. 20살에 갑자기 찾아온 무서운 손님. 지금은 결핵이라는 질병이 거의 없고 발병하더라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내가 20살 때만 해도 결핵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었다. 완치가 보장되지 않았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당시 나는 힘겨운 재수 생활을 끝내고 막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의 낭만적인 생활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미팅도 해보고 맘에 드는 동아리 활동도 하며 좋은 선배들과 멋진 프로젝트도 해봐야지. 그러나 현실은 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낭만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담당 의사는 가족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적십자병원이 된 송도 결핵요양원에 입원을 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온전히 고립되어 있어야 했다. 답답했다. 두려웠다. 불안했다. 피 끓는 20살 나이에 결핵이라니. 내 인생인데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걸어나갈 수는 있을까? 학교는 다시 다닐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나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3개월 후에는 의사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약을 먹으며 치료를 계속하라고 하였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 좀 살만했다. 집에는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자취를 했기에 엄마가 손수 지어주신 따뜻한 밥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엄마는 재수하면서 고생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안쓰러워하는데 이제는 무서운 결핵이라는 병까지 걸려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지만 엄마는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다. 엄마는 여기저기서 들은 결핵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나 건강식품들을 잔뜩 구워오셨다. 덕분에 평생 먹을 단백질 음식을 그때 다 먹은 듯하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지으신 밥과 반찬을 내어주셨다. 지금이야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에 쌀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밥 한 끼를 차리려면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밥을 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면 2개의 부뚜막 아궁이에 커다란 가마솥이 2개가 있다. 한 솥에는 식구들이 먹을 밥을 하고 다른 솥에는 쏘가 먹을 여물을 끓였다. 군불을 떼기 위해서 아궁이에 나뭇가지 땔감을 가져다 놓고 한 솥에는 쌀을 붓고 또 한 솥에는 볏짚을 넣는다. 가마솥이 군불로 익어가는 동안에는 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엄마 혼자서 다 해내셨을까 놀랍기만 하다. 아들을 위한 엄마의 그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담긴 밥과 음식을 먹어서일까 결핵은 1년 만에 치료가 되었다. 밥 먹고 나면 한 조각씩 먹어야 되는 약을 먹느라 곤욕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끝이 난 것이다. 어디선가 보았던 경구가 떠올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록 약관의 나이 20에 결핵이라고 하는 치명적 질병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기간은 결코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떠나 있었으며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아파보기 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 가족은 당연히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시는 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에 병이 들면 그것도 생사의 기로에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완전히 달라진다. 엄마가 차려준 한 끼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학자금이 얼마나 피같은 돈이었는지 알게 된다. 20대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결핵을 만나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부모님께 또 나의 가족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단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승규 저자의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내가 혹시 쓸모없는 존재는 아닐까 염려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솔직한 이야기. 인생의 시작점은 누구나 똑같다. 처음부터 완벽한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상황이 빈곤하고 버겁다며 난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자신의 꿈과 본인만의 전문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는 이들이 있다. 꿈은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진 자에게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승규 저자의 삶이 전부 담긴 책입니다.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섰는지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안녕. 뭐야?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